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을 운영 중인 40대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키보드 앞에 앉았다가 일어선 게 몇 번인지 몰라요. 다 잊고 살자, 다 묻자, 그렇게 마음 먹어도 자다가 눈이 번쩍 떠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족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란 말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다짐했어요. 내가 만든 가정은 끝까지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그 다짐이 무너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구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저처럼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분이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한 번쯤 뒤를 돌아보시라고요. 그 한마디가 하고 싶어서예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7살 때 엄마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어요. 그날 저를 외할머니 댁 마당에 내려놓고 한참을 제 머리를 빗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잠깐 어딜 다녀온다고 일어나셨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손을 흔들었어요. 잠깐이면 금방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 잠깐이 평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는 새 가정을 꾸렸고 저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에 봉투 하나 들고 다녀가시긴 했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때부터 외할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외할머니가 저한텐 세상 전부였죠. 그런데 그 세상이 중학생 때 무너졌어요. 외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장례식에 엄마가 오긴 했는데 저를 안아주지도 않으셨어요. 새 가족이 같이 왔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난 정말 혼자구나를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친척집을 돌면서 살았어요. 한 곳에서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달. 어른들이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어린애 눈에도 그런 건 다 보이잖아요. 밥상에서 반찬을 더 집으면 안 된다는 것, 뭐든 양보해야 한다는 것, 그런 걸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누구한테도 손 안 벌리고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방 한 칸은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른. 약대를 들어간 것도 솔직히 무슨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졸업하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증이 나오는 학과여서였어요. 저한텐 그게 제일 절실했어요. 졸업하고 이 약국을 차린 게 30쯤이었어요. 작지만 제 이름이 걸린 약국이요. 처음으로 여기가 내 자리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어딘가 늘 비어 있었어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불을 켜면 그 환한 형광등 아래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쓸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연히 가졌던 꿈이 딱 하나 있었어요. 가족은 만들고 죽자. 그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 약국에서였어요. 약사로 일하다 보면 사실 손님 얼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남편은 좀 달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위장약을 사서 갔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약을 사간 다음에 계산대를 보니 쪽지가 놓여 있더라고요. 펴보니까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식사 한번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 자리에서 한참 그 종이를 쳐다봤어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뚝뚝하게 약만 사가던 사람이 이런 쪽지를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남편 입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같이 살자. 이게 그 사람의 청혼이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도 아니고 꽃다발을 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커피 마시다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견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셨어요. 그러시고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그동안 외롭고 혼자 고생도 많았지. 이제부터 내가 엄마다 생각해. 저는 그 자리에서 진짜로 무너졌어요. 평생 누구한테도 못 들었던 말을 처음 본 어른한테 들은 거예요. 그 한마디가 오랜 시간 저를 묶어두는 사슬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시누이는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남편보다 3살 위였는데 상견례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가끔 고개를 들 때도 저를 정면으로 안 보더라고요. 음식이 나오면 시어머니부터 챙기고 남편한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누나 컨디션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해라. 오래 끌지 말고. 저는 그때 좀 의아했지만 워낙 시어머니의 눈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냥 흘려보냈어요. 저한테는 그 자리가 평생 처음 가족이란 단어를 생각해보는 자리였거든요. 그걸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작은 가시 하나 정도는 꼭 삼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결혼하고 2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누가 거실에 앉아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 3년 차쯤부터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발단은 시아버지 생신자리였어요. 그날 친척 어른들까지 다 모인 자리였는데 어르신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예, 너희는 소식 없니?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 그런데 그날 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혼잣말처럼 한마디 흘리시더라고요. 다른 집들은 일찍 다 보던데. 그날은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매일 계속 쌓이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늦으면 늦을수록 어렵다더라. 네 나이면 둘째 셋째 갖질 때긴 하지. 결국 저는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때가 결혼 5년 차쯤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종손 타령이 점점 잦아지던 쯤이라 저도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진짜 안 생기는 건지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큰맘 먹고 검사를 받았어요. 진단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왔어요.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확률은 많이 낮아요. 시술도 같이 병행해 보시죠.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제 몸 걱정이 아니고요. 그날 남편한테 가서 먼저 얘기했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쓸어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 같이 해. 앞으로 당신 혼자 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 한마디에 또 울었어요. 그리고 시술 받는 동안 새벽에도 깨어 있어줬고 호르몬 주사 맞는 날엔 일찍 퇴근해서 같이 병원에 가줬어요. 근데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숨 한번 푹 쉬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애는 써봐야지. 우리 집 종손인 거 알고는 있지? 그렇게 시술이 시작됐어요. 1차 시술은 하자마자 실패했어요. 자궁의 자리를 못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진료실에서 그 말을 듣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울진 않았어요. 그땐 다음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2차 시술도 실패했어요. 자리를 잡았다가 2주 만에 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울었어요. 약국에 손님 없는 시간에 계산대 뒤에 쪼그려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터져서요. 그리고 3차 시술 전에는 호르몬 약 부작용 때문에 살이 8kg 가까이 쪘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 같지가 않더라고요. 늘 부어있고 어둡고 눈만 퀭하고요. 그때 우울증까지 같이 왔어요. 약국에서 손님 응대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날이 자주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있다가 나오곤 했죠. 근데 그 시기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신우이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명절 때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송편을 빚으시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쉰다고 하더라. 회사를 너무 오래 다녔잖니. 한 1년 좀 쉬다가 다시 알아본대. 저는 좀 의아했어요. 신우이는 그때 막 부장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쉰다는 이유로 나왔다고요?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디 아프단 얘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근데 사실 저도 그때가 시술 받을 때라 다른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호르몬 약 챙겨 먹고 주사 맞고 결과를 기다리고요. 제 몸 하나 추스르는 것도 벅찼어요. 신우이가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까지 신경 쓸 여유는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4차 시술을 앞두고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너 너무 애쓰지 마라. 그만하면 됐어. 4차 시술을 한 달쯤 앞둔 어느 주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절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손에 그릇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췄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항상 좀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던 분이 말이죠. 요즘 둘만 잘 살아도 되는 시대잖니. 굳이 애 가지려고 그렇게 몸 망가지면서 할 일이냐?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손 외치던 그분이 맞나 싶었거든요. 이제 시술 그만 받아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 그거 네 몸만 망가뜨리는 것 같아. 저는 어머님도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셨나 보다 하고 감격했어요. 그 뒤에 보약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몸부터 챙겨. 저는 그 쪽지를 가슴에 한번 댔다가 서랍에 고이 넣어뒀어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찜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을 다 이해해 주잖아요. 여태 종손 타령하던 분이 한순간에 둘만 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뀌어요? 그 정도로 바뀌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계기를 짚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의심을 꾹꾹 눌렀어요. 좋은 일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얼마 뒤 남편이랑 시댁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제 옆에 앉더니 광고가 나올 때 별것 아닌 말투로 그러시는 거예요. 넌 혹시 입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그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입양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단어가 어머니 입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의외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랬어요. 글쎄요, 어머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살을 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요즘 텔레비전에 그런 거 자주 나오니까 다들 잘 살더라고. 그러고는 화제를 바로 바꾸더라고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깐 그 얘기를 떠올렸지만 곧 잊었어요. 시술 결과가 얼마 안 남아 있었거든요.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떠올려 보면요. 시어머니가 그날 입양 얘기를 꺼낸 게 정말 어쩌다 흘림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그건 일종의 떠보기였어요. 차근차근 밑밥을 깔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쯤 시어머니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어딘가로 외출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또 어디 가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아니, 왜 내 친구 있잖아. 걔가 좀 아파서 병문안 가는 길이야.
처음 한 번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몇 달이 이어지는 거예요. 친구분이 그렇게 오래 입원해 계실 수가 있나 살짝 의아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가 갑자기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바람처럼요. 어머님, 형님은 어디 갔어요? 요새 통 안 보이네요.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다가 잠깐 멈칫하시더라고요. 아, 어디 여행 좀 갔다 온다고 갔어? 동남아 어디라 그러던데. 나도 잘 몰라. 저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동안 시누이가 짧게 휴가 가는 건 종종 있었어요.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요. 그런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닌 시누이가 어느 식당에서 누구랑 점심 먹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형님 어디 여행 가셨다던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몰라. 누나가 워낙 즉흥적이잖아. 뭐 회사도 그만뒀으니까 뭐 좀 길게 다녀오나 보지.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났는데도 시누이는 안 돌아왔어요. 제가 그래서 또 슬쩍 여쭤봤어요. 어머님, 형님 아직 안 오신대요? 되게 오래 계시네요? 시어머니는 그날도 멈칫하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부엌으로 슬쩍 몸을 돌리시면서 그러셨어요. 거기서 뭐 일도 좀 알아본다고 그러더라. 좀 더 이따 들어온대. 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얼마 뒤에 4차 시술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실패였어요. 뭐 예상은 했지만 일말의 기대도 사라지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평소처럼 계산대에서 처방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신이 좀 멍해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정신은 어디 다른 데가 있는 그런 상태요. 정신을 차려보니 화면에 친구 이름이 떴어요. 어릴 때부터 친한 산부인과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였어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친구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장난스러운 톤이 아니더라고요. 나? 약국이지. 왜? 일 끝나면 우리 병원으로 좀 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말 못해. 그냥 조용히 와. 알았지? 다른 사람 데려오지 말고 너 혼자.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직원한테 약국을 맡기고 가운을 벗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왜 떨리는진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친구 병원까지 차로 가는 동안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뒷차가 빵빵거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겨우 도착해서 병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갔어요. 3층에 도착하니 친구가 복도 끝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운을 입고 마스크는 턱에 살짝 내려놓은 채로요. 절 보자마자 친구는 가만히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어요.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한 산모실 문 앞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는 2칸짜리 차단막이 쳐져 있었고요. 친구가 저를 그 차단막 앞에 세워두고는 정말 천천히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살짝 젖혔어요. 근데 그 안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는데 환자복을 입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산모요. 옆으로 돌아 누워 있어 옆모습만 보였는데 그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어요. 몇 년을 봐온 얼굴, 시누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시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데 막상 입을 벌리니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소리였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너는 진다. 어릴 때부터 위기 앞에서 더 차분해지는 게 제 성격이긴 했지만 그날은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친구한테 눈짓을 보냈어요.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차단막 자락을 아주 천천히 다시 닫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거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더니 친구가 절 끌고 복도 끝에 비상계단까지 내려갔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게 제 첫 마디였어요. 친구는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자기가 며칠 전부터 환자 차트를 정리하다가 산모 보호자란에 시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특이한 편이라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설마 하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분만이 잡혀 있어 와보니 그 산모가 시누이더라는 거였어요. 거기다 분만실 앞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들었고요. 그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저한테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친구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만에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너한테 지금 다 못해. 너 충격받아서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로. 전 그 자리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비상계단 벽에 손을 짚고요.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부탁이 있어. 형님 침대에 녹음기 작은 거 하나만 숨겨줄 수 있어? 두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알아야겠어. 그냥 네가 들은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는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도 알았던 거예요. 지금 폭로하면 그 두 사람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평범한 아내처럼 굴었어요.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2가지 더 만들고요. 남편과 뉴스를 같이 보며 얘기까지 했어요.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요. 사실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친구가 들은 두 사람 대화에서 시누이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아직 모른다. 친구가 머뭇거리면서도 그건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은 믿자고 생각했죠. 그 사람도 어쩌면 저처럼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차분해져야 했어요. 남편까지 함정에 빠뜨릴 순 없었거든요. 증거를 다 손에 쥐고 난 다음에 같이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부탁한 거 가능해? 답이 한참 만에 왔어요. 준비 다 했어. 내일 아침 회진 돌고 들어가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둘게. 작아서 안 보여. 그리고 네 시어머니 매일 오후쯤에 면회하러 오니까 그 시간 맞춰둘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어요. 친구가 자기 직장 걸고 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들키면 친구는 진짜로 큰일이 나는 거였어요. 그래도 친구는 해줬어요. 20년 친구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말로 길게 설명 안 해도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이 뭐라도 해보는 그런 사이요. 그 다음 며칠은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시면 살갑게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며칠 동안에도 보약을 한 박스 더 보냈어요. 봉지에는 또 정성스러운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난 우리 며느리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해.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두 얼굴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신기하면서도 또 무섭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녁 남편이 거실에서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 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보통 저한테 거시지 아들한텐 연락을 잘 안 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손에 든 그릇을 그대로 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별일은 없는데요. 네? 누구요? 저는 그 순간 그릇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남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거든요.
평소처럼 차분한 게 아니라 좀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누구 이름을 듣고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저는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죠. 네? 1년 전에요? 남편이 이마를 한 손으로 만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따로 연락한 적 없어요. 네? 작년에 회사 근처에서요?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회식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아니,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어요. 회식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아니,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기서 멈췄어요. 저는 거실 쪽을 슬쩍 봤어요. 남편이 자기 무릎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이 당황했을 때 하는 버릇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엄마한테요? 어떻게 번호를 알고...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마지못해 그러더라고요. 네, 알았어요. 일단 끊을게요. 전화가 끊긴 다음에도 남편은 한참을 그 의자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그 사람 눈은 먼 데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일부러 모른 척 앞치마를 풀면서 거실로 갔어요. 왜? 누구 전화야?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별일 아니야. 안부 전화.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차 한 잔 끓여줄까? 저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서 물을 올렸어요.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옆구리에 두 손을 꼭 붙이고요. 차를 끓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머릿속에서 모든 그림이 한 번에 그려졌어요. 작년, 회식, 그 두 단어가 박혔어요. 저도 그날을 기억해요. 워낙 회식이 별로 없기도 했고 유독 늦게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면서 휘청거리기까지 했어요. 술이 진짜 많이 된 날이었죠. 그날 남편을 부축하기도 힘들어서 그대로 거실에 누워 자버렸어요. 결혼하고 그렇게 취해서 들어온 게 처음이라 좀 놀랐지만 회사 사람들이랑 마신 거 가지고 부부 싸움할 일은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일을 지금 시어머니가 꺼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꺼낸 것도 분명 미끼였어요. 남편 마음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진 거죠. 그 돌멩이가 점점 커지면서 남편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만들려고요. 저는 그 순간 진짜로 등골이 서늘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준비하는 그 계획이 너무 치밀해서요. 아들까지 속이려고 이런 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숨소리를 한참 들었어요. 남편은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평소엔 누우면 10분 안에 코를 살짝 고는 사람인데 그날은 1시간이 지나도 숨소리가 깊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도 뭔가가 흔들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전에 만난 어떤 여자, 시어머니, 전화 다 흔들리고 있을 거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끝까지 남편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아내한텐 털어놔야 한다는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며칠 안에 남편이 저한테 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한마디라도 꺼낸다면 전 남편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입을 닫는다면 그땐 다른 결심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시험을 한 번 더 보태기로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다 손에 쥘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좋은 며느리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요. 그게 이 집에서는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거든요.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보름쯤 뒤였어요. 그 보름이 저한테는 10년 같았어요. 약국에 출근하고 시댁에 전화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가 언제쯤 녹음기를 줄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친구한테서 짧은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다 끝났어. 오늘 저녁에 카페로 와. 그날 약국 문을 닫고 친구가 말한 카페로 갔어요. 동네 변두리에 있는 손님이 거의 없는 그런 작은 가게였어요. 친구는 구석자리에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이 안에 다 있어. 며칠에 한 번씩 내가 다녀갈 때마다 따로따로 녹음했으니까 보면 돼. 고맙다. 이 일은 평생 갚을게. 친구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갚을 필요 없어. 그냥 너만 생각해, 지금부턴. 저는 그 카페를 나와서 차에 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 한 대랑 거기 같이 들어있던 종이 쪽지 한 장. 쪽지에는 친구 글씨로 파일 번호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재생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3번째 만에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됐어요. 너 몸은 좀 어때? 너 좋아하는 죽 끓여왔어. 얼른 일어나봐.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신우이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됐어. 나 입맛 없다니까. 아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젖 물려야 하는데. 안 먹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 그릇 소리, 숟가락 소리, 신우이가 천천히 죽을 떠먹는 소리. 평범한 모녀 간의 대화가 나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저는 혼자 외롭게 4차 시술 실패하고 호르몬 약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계속 들었어요. 2번째 파일에서 서서히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진짜로 속을까? 신우이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이 속지. 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 원래 외롭게 큰애들은 가족 잃을까 무서워서 어지간한 건 다 삼킨다. 봐, 그동안 걔가 언제 큰소리 한번 내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운전대를 움켜잡았어요. 외롭게 큰애, 가족 잃을까봐 무서워 어지간한 건 다 삼키는 애. 그동안 저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말까지 참고 어떤 말에 무너지는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겨우 3번째 파일을 들었어요. 엄마, 그래도 미진이까지 끌어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미진이. 남편이 결혼 전 만났다는 여자 이름이었어요. 아마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흘렸던 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이름이요. 그런데 신우이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이 한 번에 그 모든 걸 짓밟더라고요. 야, 그 정도는 해야 흔들리지. 너 잘 들어? 미진이가 정훈이 회식에 우연히 같이 있었대. 그날 정훈이 필름 끊겼다 그랬거든. 그날 둘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날 임신이 됐다고 들이밀면 정훈이 성격에 무조건 흔들려. 지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니. 걔도 지 남편이 기억 안 난다고 그럼 뭐 어쩔 건데. 전 그 부분에서 재생을 잠깐 멈췄어요. 필름이 끊겼다. 그 한 줄이 머릿속에서 윙윙대며 울렸어요. 새벽 2시에 휘청거리며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나 어제 어떻게 들어왔어? 진짜로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던 그날. 어떻게 시어머니가 그날 일을 아셨을까요? 남편이 그 얘기를 흘린 적이 있었나?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 하룻밤을 정확히 골라내 그 위에 자기 시나리오를 한 겹 한 겹 쌓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짜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을 말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였어요.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인지 본인도 확신 못하는 그 빈자리를 파고드는 거잖아요.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둘 다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 그 한마디만 던지면 돼. 그럼 그쪽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럼 걔도 결국 무너진다. 그게 사람 마음이야. 저는 한참 만에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네 번째 파일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엄마, 근데 만약에 올케가 안 받아들이면 어쩌게? 신우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간의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한때는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은 가족이긴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두려움 위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덮였어요. 그럼 이혼시켜야지. 7년이나 애가 안 생겼는데 정훈이도 명분만 있으면 정리할 거다. 내가 옆에서 좀 거들면 마음 돌리는 건 일도 아니야. 아이, 그렇게까지? 아이, 차라리 그냥 정신 차려. 네 인생이 걸린 일이야. 너 미혼모 소리 들으면서 살 거야? 아니면 정리하고 우리 집안 손주로 키우면서 네 새끼 보면서 살 거야? 어떤 게 맞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어요. 얘는 우리 집 핏줄이야. 근데 네 인생 망칠 순 없잖니. 평생 입 닫고 살면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차문을 열고 내려 길가 어디쯤 벽에 한 손을 짚고 한참을 토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서 나올 게 없었는데 위가 자꾸 뒤집혔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어머니라고 부르며 명절마다 차례상 차리고 같이 김치 담그고 송편 빚고 감기 걸리면 약지어서 들고 갔어요. 그런데 자기 딸 인생 살리려고 제 인생 전체를 갈아 넣을 작정을 한 거예요. 저는 한참을 가로등 아래 서 있다가 다시 차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2개 파일을 마저 들었어요. 5번째 파일은 시어머니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얘기였어요. 이런 경우에 친자 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는 내용이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서는 더 끔찍한 얘기가 나왔어요. 엄마, 그 서류 진짜로 어떻게 한대? 걱정 마. 사람 알아봐뒀다. 그쪽에서 그런 거 잘 만든단다. 친자 확인서 그거 한 장이면 다 끝나는 거야. 정훈이도 지 눈으로 보면 더 의심 못하지. 가짜 친자 확인서요. 시어머니가 위조업자한테 사람을 붙이려고 알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다 듣고 나서야 어떤 깨달음이 아주 천천히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죠. 입양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날 광고가 나오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슬쩍 던진 그 한마디가 저한테 깔아둔 첫 돌이었던 거예요. 이런 길도 있다는 걸 미리 심어두기 위한 첫 번째 돌이요. 그 다음엔 보약, 그 다음엔 명절 면제, 그 다음엔 둘만 잘 살아도 된다는 따뜻한 위로의 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며느리를 차근차근 굴복시키는 길을 닦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친절이 준비였던 거예요. 저는 차 안에서 또 한참을 울었어요. 사실 저 자신한테 화가 나서 운 거였어요. 그저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매번 웃고 가시 같은 말 삼키고 그게 다 시어머니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거였잖아요. 외롭게 커서 가족 잃을까봐 못 떠난다고 한 말. 정확히 거기에 제가 걸려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차 안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어요. 핸드폰을 끈 채로 남편한텐 약국 정리할 게 있어서 늦는다고 문자만 한 통 보내놓고요. 그리고 차 시동을 걸며 결심했어요. 남편한테 다 말해야겠다고요. 더 늦으면 남편도 그 돌더미에 깔려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불부터 켰어요. 남편은 거실 의자에 앉아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자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그걸 가만히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부탁인데 이거 끝까지 들어줘. 그리고 그 옆에 종이 쪽지 한 장을 같이 뒀어요. 친구가 정리해준 그 날짜표였어요. 남편은 한참을 그 2가지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많이 힘들 거야.
제가 그렇게 운을 뗐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원망 안 할게. 어머니 편을 들겠다고 해도 원망 안 해. 다만 듣기는 끝까지 들어줘. 그게 내 부탁이야. 남편의 표정이 한순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파일이 흘러나올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 사람의 어깨가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파일까지 다 들었을 때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어느새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데 소리는 안 내려고 애쓰는 그런 울음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어요. 제가 가면 그 사람이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누나가 임신했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해외로 여행 갔던 그 얘기도 다 거짓말이었네? 응, 산부인과에 있었어. 어머님이 친구 병문안 간다고 한 것도 거기였고. 근데 누나 애를 내 아이라고 속이려고 했다고?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마 그것 때문에 미진이까지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남편은 자기 가족 손에서 자기가 만나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충격인 듯 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한 번 더 쓸어내리고는 그러더라고요. 나 솔직히 엄마가 누나 먼저 챙기는 것도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 어릴 때부터 누나만 좋아하고 누나만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그래도 엄마잖아. 근데 어떻게 당신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어요. 저는 테이블 너머 손을 뻗어 남편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았어. 근데 나도 한 가지는 확인해야 했어. 당신이 어머니 편에 설지 내 편에 설지. 미안해. 며칠 동안 당신 시험에서. 남편이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미안한 건 나지. 당신 혼자서 이걸 알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전 그 한마디에 그제야 울었어요. 그때까지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여태 꾹 참고 눌러뒀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길게 저를 안아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날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 셔츠에 눈물이 다 젖었어요. 겨우 울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저는 남편한테 한 가지 더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대로 못 끝내.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이대로 그냥 갈라서고 시댁이랑 인연 끊고 어디 멀리 가서 우리 둘이 새로 시작하자는 식의 끝은 싫어. 그렇게 끝내면 또 똑같은 짓을 할 거야. 형님 아인 결국 누구한테든 가서 누군가의 인생을 갉아먹는 카드로 쓰일 거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외롭게 자랐단 거 가지고 약점 잡혀서 이렇게 이용당한 거 절대 못 참아.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게 내가 그동안 어머니라고 부르고 따른 값이야. 처음으로 제 안에서 차가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같이 준비하자. 뭐가 됐든. 그리고 변호사부터 찾아가자. 다음 날 우린 같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남편이 회사 후배 소개를 받아서 알아본 데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시는 여자 변호사님이셨는데 저희 얘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안경을 한번 벗으시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사기죄, 사문서 위조로 갈 수 있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님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론 참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다음 한마디로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화내실 거 다 모아두세요. 법으로 싸우려면 증거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푸는 겁니다.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입을 다물었어요.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길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신우이의 진료 기록과 분만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것,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추가 정황을 만들어 둘 것,
가장 중요한 건 시어머니가 알아보고 있다는 그 위조업자 쪽 라인을 우리가 먼저 잡아둘 것이었어요.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쪽 업자 행세를 할 사람을 붙여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머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는 장면,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 장면이 남으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전 그 말에 잠깐 망설였어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일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단호하게 이 말을 하면서 절 보더라고요. 하자. 우리도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 제대로 해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의 단단함을 처음 느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거실 의자 끝에 저랑 마주 앉으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너한테 진짜 어렵게 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일부러 무슨 큰일 났냐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사실은 우리 청원이가 결혼 전에 진지하게 만나던 아가씨가 한 명 있었거든. 전 그날 정말 연기를 잘했다고 지금도 생각해요. 손을 살짝 떨고 입술을 깨물고요. 설마 그게 무슨 하는 그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점점 더 신이 나서 그 얘기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니? 너도 애 가지려고 애 많이 썼잖아. 나도 그게 참 안쓰러웠다. 어차피 정훈이 핏줄이야. 너만 마음 좀 너그럽게 먹으면. 저는 거기서 손을 한번 떨었어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네가 받아들이면 평생 너한테 갚으며 살게. 응? 부탁하마.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래, 그래야지. 천천히 생각해도 돼. 기다릴게. 저는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마당에 있던 남편한테 눈짓을 보냈어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부터 변호사님이 붙여준 위조업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변호사님이 업계 아는 사람을 통해 시어머니가 알아보고 있던 진짜 위조업자 쪽에 미리 손을 써두셨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잘한다는 식의 정보가 흘러들어가게요. 다행히 우리가 준비한 대로 어느 카페에서 시어머니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날 영상은 카페 옆자리 손님으로 위장한 다른 조사관이 찍었어요. 영상 속의 시어머니는 봉투를 그분 쪽으로 쓱 밀면서 평소엔 안 쓰는 낮고 빠른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우선 절반 드리고요. 그 서류 받고 나면 나머지 절반 드릴게요. 깔끔하게 부탁해요. 조사관이 봉투를 받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일주일이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그러셨어요. 고생 좀 해주세요. 우리 집안 운명이 여기에 달렸어요. 우리 집안 운명. 저는 그 영상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봤을 때 그 한마디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운명에는 저는 없었던 거예요. 변호사님이 모든 영상이랑 음성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조언을 따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는 차가운 며느리가 돼보기로요. 변호사님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정식 출석 통지서를 보냈어요. 가족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사전 협의 자리라는 이름으로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안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한마디를 더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안 나오시면 다음 자리는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약속한 시간에 나타났더라고요. 시누이까지 데리고요. 회의실로 들어오는 시어머니 얼굴은 여태 한 번도 못 본 얼굴이었어요. 곱게 빗어넘기던 머리도 그날은 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맞은편에 있는 절 보더니 먼저 입을 떼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오늘은 제가 말할 거예요.
그동안 전 듣기만 했잖아요. 오늘은 바꿔서 좀 해볼게요. 저는 그 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목소리를 떨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옆자리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셨어요. 신우이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분만 기록, 시어머니가 위조업자에게 보낸 문자, 카페에서 봉투를 건네는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봄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분들의 확인서까지요. 서류가 한 장씩 식탁 위에 놓일 때마다 어머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 위에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올려놨어요. 어머님, 이 안에 어머님이랑 형님이 나눈 대화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으실 필요는 없고 한 부분만 같이 들어보실까요? 저는 미리 잘라놓은 부분을 재생했어요. 회의실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짚었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더니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제 쪽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얘 잘못했다. 진짜로 잘못했어. 한 번만 덮어주면 안 되겠니? 평생 갚을게. 어? 저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그 손이 저한테 닿기 전에 손을 거뒀어요. 어머님, 그 손 저는 잡을 생각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그 손으로 형님 인생 지키려는 거 잘 봤어요. 어머님 손은 아들도 아니고요. 오로지 따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신우이도 안 되겠는지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어요. 옳게 미안해. 진짜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무슨 방법이 없어서. 형님은 무서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저한텐 인생이 달린 일이었어요. 형님 인생 살리려고 제 인생을 갈아넣자고 어머님이랑 같이 결정하시는 그 대화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치밀하게 짜셨어요. 신우이가 무릎이 꺾이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옳게 제발 우리 엄마는 제가 7년을 형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호칭 오늘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턴 그쪽이라고 부를게요. 그게 우리 사이의 정확한 호칭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두 사람한테서 시선을 거두고 변호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님,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두 분께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사문서 위조 미수건은 형사고소가 진행됩니다. 위조업자와의 거래 영상, 문자 기록, 선금 200만 원이 증거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며느님께 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민사에선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서는 오늘부로 며느님과 그 배우자분께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인 저를 통해서만 하시고요. 어기시면 접근 금지 신청 들어갑니다. 이해하셨죠?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변호사님 다리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변호사님이 한 발 뒤로 물러나시면서 차분하게 그러셨어요. 어머님, 매달리실 분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의뢰인의 변호사일 뿐이에요. 그 한마디가 그날의 마지막을 정확히 찍어줬어요. 전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내려다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 어릴 때 가족한테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평생을 따라다니는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약점으로 쓰셨더라고요. 외롭게 크느라 가족 잃을까봐 못 떠난다고요? 그 한마디로 저를 잃으신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한마디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어깨가 들썩이시는데 소리는 안 났어요. 저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게 남편 결정이었어요. 오늘은 당신이 끝내는 자리야. 난 밖에서 기다릴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절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렸어요. 저는 그 품에 안겼죠.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로요. 그게 그날의 끝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1시간 이후로 모든 게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미수건으로 형사 입건되셨어요. 위조업자와의 거래 영상이 정확히 잡혀서 그분 변호사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민사로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따로 들어갔고요. 결과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쨌든 둘 다 저희 쪽에 유리하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니가 형사 입건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아버지께도 통보가 갔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한참 앉아 계시다가 자료를 살펴보시고는 이 한마디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못 본 게 너무 많았네요.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겠네요. 그 한마디가 시아버지의 사과셨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도 뒤에야 알게 됐어요. 회사 상사랑의 불륜이었고 그 상사는 유부남이었던 거죠.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쪽에서 발을 뺐고요. 그래서 시누이는 어머니한테 매달렸던 거였어요. 그 말에 며느리를 통째로 갈아 넣을 결심을 하신 거였고요. 근데 놀라운 건 시누이도 시어머니한테 등을 돌렸어요. 자기 인생 살리겠다고 한 짓이 결국 자기를 다 까발리는 결과로 끝났잖아요. 시누이가 울면서 그랬다고 들었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내 인생 해결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 손주를 한 번도 못 안아보고 보내게 됐어요. 시누이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본가에 안 들어갔거든요. 자기를 살리려다 자기를 망친 어머니를 시누이는 끝내 용서를 안 했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는 것, 그게 그분이 받으신 진짜 벌이에요. 저랑 남편은 시댁이랑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시아버지께만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려요. 그리고 가장 거짓말 같은 얘기는요. 이 일이 모두 정리되고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날따라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약 사니까 감으로 알았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이었어요. 자연 임신이요. 시술을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약을 끊은 지 1년이 넘은 시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긴장 상태였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본래 기능이 돌아온 거예요. 그 7년 동안 제 몸이 안 풀린 건 병 때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눈빛, 원망 섞인 공기, 그 모든 게 제 몸을 매일 조여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풀리고 나니 제 몸이 회복된 거죠. 그리고 43세 첫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 분만실 앞에서 무릎이 후들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그리고 진짜 고마워. 저는 그 한마디에 또 울었어요.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매번 한 발 양보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좋은 자식이 되고 싶어서 가시 같은 말을 삼키고 자기 자신을 매번 뒤에 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절대 핏줄이 가족이 아니에요. 어머니, 형님하고 부르면서 지낸 진짜 핏줄 같은 사이는 결국 저를 갈아 넣을 카드로만 보고 있었어요. 반대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친구는 진짜 자기 밥줄 걸고 절 도와줬고요. 진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핏줄이고 호칭이 아니라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한 번만 차분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걸 다 쥔 다음에
제대로 싸우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복수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디 여러분은 진짜 가족 옆에서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